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 뇌돌림입니다. 우리 벌써 이제 슬슬 2학년 역사 범위가 끝이 나가고 있어요. 9단원이 이제 2학년의 마지막 범위니까 우리가 벌써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마지막 한 단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소단원이 하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여러분 시험 범위 많으신 분들은 3학년 것까지 쭉 가야 한단 말이에요. 좀 양이 많긴 하지만 우리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벌써 반절까지 이제 곧 오게 된 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들어갈 단어는 어디냐면 9-2 이슬람 세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이슬람 세계의 확대는 이 단어에서 뭘 배우느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무함마드가 창시했던 종교 이슬람교가 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식으로 그 지역들이 변화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볼 곳이 어디냐? 인도, 그 다음에 볼 곳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슬람교가 등장했던 그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이슬람 국가들이 변화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이슬람교, 이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내용이 전부 다 이슬람교랑 관련된 거구나. 이슬람교가 다른 지역에 들어서 뭔가 섞이게 되는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인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인도에 들어간 이슬람, 우리 예전에 잠깐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우리 예전에 어디까지 배웠었냐면 국타 왕조까지 배웠었어요. 국타 왕조 때 있었던 특징들을 몇 개를 나열을 해보면은 인도 고유의 문화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인도에 미쳤나봐요. 인도 고유의 종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데 그 종교가 뭐였어요?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브라만교와 불교, 그 외에 토착 신앙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힌두교라는 게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언어로는 산스크리트어, 당시에 종교적인 경전으로는 마누법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에 마지막에 아주 짤막하게 살짝 봤었는데 이 인도 지역에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인도를 이슬람인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 왕조를 델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해서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인도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게 되고 이 이슬람교도들이 어떠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가, 그걸 보는데 외울 게 많지가 않아요. 딱 한 나라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에 들어온 이슬람 문화, 바로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은요,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부르라는 사람이에요. 바부르. 이름 좀 독특하죠? 바부르가 건국을 했습니다. 이 바부르는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자신을 스스로 티무르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티무르의 후손이 티무르가 도대체 누군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조금만 기다립시다. 일단 바로 뒤에 가가지고는 티무르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이 바부르라는 애가 무굴 제국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선택지 하나, 1번 선택지 이 정도에서 나올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무굴 제국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두 명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첫 번째로 아크바르 대제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크바르. 두 번째 아우랑제부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부를 잘 구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무굴 제국을 세웠는데 무굴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처음에 키워드가 뭐라고 했었어요? 이슬람교라고 했었죠. 이 무굴 제국은요, 기본적으로 믿는 종교가, 나라에서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바로 뭐였어요? 힌두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애들이 있고요.
근데 그 이슬람교를 믿는 애들보다 원래 인도에 살고 있는 애들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믿는 애들이 서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이 인도를 지배하는 이슬람 세력들은요, 여기는 아크바르나 아우랑제부나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지배층은 이슬람교였어요. 이 힌두교도들과의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두 사람이 좀 달라요. 이거를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교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크바르 대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바르 대제는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힌두교랑 이슬람교를 잘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힌두와 이슬람부터 씁시다. 여기 있네요. 이슬람과 힌두교를요, 어떻게든 잘 융합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예전에 배운 게 있어요. 이슬람교도들이요, 타인의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대신에 뭘 내라고 했었어요? 세금을 내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 세금을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해서 인두세 또는 그들의 말로는 지즈야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요, 이 아크바르 대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교도들 아닌 애들한테 지지야를 부과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기왕이면 이 인도에서 힌두교도들과 좀 잘 살아보고 싶어, 뭔가 갈등 없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싶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인두세마저 어떻게 해버리냐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두세, 지지야를 아예 폐지시켜버립니다. 여기다 생각합시다. 지지야를 아예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세금을 딱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아예 없는 거예요. 힌두교도들이 굉장히 우와 하면서 환영을 했겠죠. 이해가세요? 여기 한술 더 떠서 아크바르는요, 힌두교도 여성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힌두교도 여성과 결혼. 오케이, 이해가세요? 이렇게 지지야를 없애기도 하고 힌두교도 여성과 혼인을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크바르 대제 때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잘 보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두 번째를 보면 뭐가 이랬던 아크바르와는 다르게 아우랑제부 때는요, 뭔가 이게 모습이 살짝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우랑제부 대제 때 포인트는 첫 번째로 알아둘 게 뭐냐면은 영토가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가 되었다. 한 번만 알아두시고요. 최대 영토. 그리고 말합니다. 야, 종교라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뭔 줄 알아? 이슬람교가 가장 최고야 라고 하면서 니들 다른 종교 믿는 거 그 전까진 허용을 해줬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믿는 건 좋은데 대신 다시 뭘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지지야를 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즉, 이 아우랑제부 시기 때는 지지야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한마디로 우리 이슬람을 믿는 것 외에는 다 차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 비이슬람교들, 이슬람교를 믿지 않은 다른 종교들을요, 탄압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있었던 유행했던 종교 중에 하나였던, 이제 우리 이따가 볼 거예요. 인도에서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종교인 시크교도의 지도자를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타 종교를 배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람이 중심이다 라고 해가지고는 이슬람 중심주의 또는 이슬람 제일주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슬람 제일주의. 여러분, 우리 근데 옛날
한번 배웠었어요. 이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다가 갑자기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요 줬다 뺏기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다시 내놔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분열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굴 제국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갔어요. 오래 가긴 해요. 근데 결국 이러한 분열 때문에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나라가 영국한테 식민지로 먹히게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나중에 3학년 때 있는 거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은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브랑 뭐가 다른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많이 나오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 차별을 한다요. 한마디로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다시 차별하느냐 이 차이만 잘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두 번째, 무굴 제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무굴 제국의 위치가 딱 뭐 하기 좋냐면요, 무역을 하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인도라는 대륙 자체가 그래요. 어떻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인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은 동남아시아가 있어요. 즉 인도는요, 이 인도라는 땅은요, 옆으로 가면은 아라비아 반도, 여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동남아시아가 있어요. 이 중간에 딱 해가지고 뭐 하기 좋아요? 그렇죠.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굴 제국이 한창 번성할 때는요, 이 무역업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부자인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경제가 어떤 식으로 쇠퇴를 하게 됐냐? 우리 후에 가서 유럽 때 볼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열리는 대항해 시대, 배를 타고요 건너온 유럽인들이요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상권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는 이 길목을 자기들이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인도가 무굴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여기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경제는 이 정도로 보고 우리 문화가 조금 더 볼 게 많아요. 문화 한번 볼게요. 무굴 제국의 우리 문화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크게 종교, 언어,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의 원래 고유 문화가 뭐였어요? 그렇지? 힌두 문화였어요. 힌두 국타음식이라고 불리는 이런 힌두 문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새로운 종교가 들었으니까 이 종교의 특성도 같이 문화에 섞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 이슬람 문화가 섞이게 되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인도 이슬람 문화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도 이슬람 문화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하나씩만 딱 기억을 합시다. 종교에서 나오는 첫 번째 뭐냐면은 종교에서는 시크교라는 게 등장을 해요. 우와, 시크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크교라는 건 뭐냐면요, 이슬람교와 힌두교에서 좋은 점만 짝짝짝짝 뽑아가지고는 새로 하나를 합체해서 만드는 그러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힌두교랑 이슬람교랑 합쳐진 종교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창시한 사람 이름이 뭐 나나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시크교의 특징을 딱 하나만 제가 나열하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요 평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힌두교에서는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뭐가 사실 문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게 아니라 계급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그거를 카스트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 안 좋은 점을 딱 빼버리고 이슬람에서 좋은 평등이라는 걸 딱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슬람교에서 또 안 좋은 점은 뭐였었냐면은 남자랑 여자를 차별하는 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 그런 거 안 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슬람에서도 나쁜 점을 빼게 되고 서로 좋은 점만 딱 하나로 만들어서 새롭게 발전시킨 종교가 시크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알아두세요. 새롭게 등장한 종교, 무굴 제국 시기에 등장했던 인도 이슬람 문화에서 등장했던 첫 번째 종교 시크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언어 볼게요. 언어도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할 거예요. 언어는 우르두어라고 부릅니다. 우르두어. 알겠죠? 발음 좀 복잡해요. 우르두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아요. 인도, 이슬람, 그리고 뭐 여기 당시에 있었던 뭐 페르시아 이런 쪽에 또 소리가 많이 나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왜 맨날 저런 걸까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섞이게 되면서 그들만의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우르두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 조금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건축물도 똑같이 뭐랑 뭐가 섞였어요? 인도 거랑 이슬람께 같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자, 타지마할 한 번만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이 타지마할은요, 여러분 이제 그 교재를 보면은 139페이지에 굉장히 큰 궁전, 좌우 대칭이 굉장히 잘 맞는 궁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궁전이 아니라 뭐냐면요, 무덤이에요. 당시에 무굴 제국의 술탄이었던, 무굴 제국의 왕이었던 샤자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내가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슬퍼 라고 하면서 아내를 기리면서 무덤을 겁나 크게 만든 거예요. 이게 타지마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타지마할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섞여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자 이제 조금 여기는 이제 그림인데 그림 쪽에서, 예술 쪽에서 뭐가 유행을 했느냐?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세밀화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뭐 양피 이런 데다가 조그맣게 되게 자세하게 그리는 걸 우리가 세밀화라고 합니다. 이런 세밀화가 유행을 하게 되고 또 뭐가 유행을 해요? 힌두 양식과 이 세밀화와 힌두 양식이 같이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다 보면은 뭐랑 뭐가 섞였다고요? 인도랑 이슬람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느 제국식이었다? 무굴 제국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요. 다른 거 뭐 그렇게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외우는 거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무굴 제국에는 인도와 이슬람이 섞였다. 주는 뭐예요? 주 종교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거를 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무굴 제국의 상태를 보면은 여기 지배계층은요, 지배계층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즉 지배층이 이슬람교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 야 무슨 종교 믿어라? 이슬람교를 믿어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층들은요, 얘네들은 뭘 믿고 있어요? 힌두교를 믿고 있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한 번만 구별을 하고 갑시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문화 말고 왕 두 명 잘 기억합시다. 알겠죠? 기교,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브, 특히 어떤 거에 대해서 종교를 인정해주느냐, 이 지지아를 폐지시켰느냐 아니면 지지아를 다시 부활시켰느냐, 그것만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인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에 밑에 있는 어디? 동남아시아로 넘어갑시다. 여기도 똑같이 키워드 뭐? 이슬람교예요. 넘어갑시다. 뿅. 이번에 동남아시아 한번 보고 갈게요.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동남아시아 지도인데요. 동남아시아는 어디까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만큼만 알겠습니까? 여기는 중국이고요. 여기는 한반도, 일본은 귀찮아 안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또 나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세월에 다 외우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저번에 동남아시아 할 때도 말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나올 만한 시험 문제는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그거 외에 막 너무 세부적인 걸 내는 선생님은 좀 이런 거예요. 별로야. 그렇게 하면 동남아시아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봐야 여러분 오늘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슬람교예요. 동남아시아에 그럼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슬람교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이슬람교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면은 저기 우리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있고요. 그쪽으로 또 넘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곧 보게 될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슬람교는요, 이슬람교에서는 농업을 중시했어요? 상업을 중시했어요? 기본적으로 상업을 중시한 국가였어요. 왜?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짓기 너무 어렵잖아요. 보면은 농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든 땅 파가지고는 어떻게든 작물 심어가지고는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업을 뛰는 애들이 우리 예전에 배웠었어요. 육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도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바다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도착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여기 어디냐면 인도양. 여기가 인도양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양을 통해서 온 아라비아 상인들, 이슬람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알겠죠?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있는 이쪽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잠깐 쉬었다 가면서 또 저기 한반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기도 했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조금씩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포인트, 이슬람교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걸 좀 보는 거예요. 어디? 기준점을 딱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동남아시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남부 쪽에 뭐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이 퍼졌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대표적인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기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물라카 왕조라는 데입니다. 물라카 왕조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동남아시아의 최초의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남쪽은 이슬람교구나 라고 인지만 하고 있으시면 돼요. 막 먼 나라가 있네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책으로 한 번만 쑥쑥 훑어보시기만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남부는 이슬람교다 이것만 알고, 북부 쪽으로 가면은 뭘 다 외워야 하느냐,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유지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현재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눠졌는데, 이때 하나로 통일이 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베트남의 왕조 레 왕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베트남의 레 왕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레왕조 특징들 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중국 문화를 수용했대요. 과거제 받아들이면 진작에 우리 리왕조 때 이미 받아들였는데, 과거제를 다시 실시하기도 하고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애들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었던 남쪽에 있던 베트남 참파라는 지역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중국 문화 수용. 그리고 두 번째, 참파 정복. 여기가 남쪽 베트남이라 했어요. 남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둘 게 뭐냐, 얘네들이요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야 우리 좀 센 거 같아 라고 하면서 자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말하는 거예요. 나는 중국만큼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황제국가. 이게 베트남 레왕조 때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우리 잠깐 복습 하나만 할까요? 우리 베트남 보면은 시절이 그 전에 있었던 왕조가 리 왕조, 쩐 왕조가 있었어요. 살짝만 복습할게요. 리 왕조 있었고, 그 다음에 쩐 왕조 있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레 왕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리 왕조 때 있었던 거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중국으로부터 과거제 수입했고요. 또 뭐도 들어요? 문묘라고 하는 것을 수입해 오기도 하고, 유교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뭔가 유교적인 거, 유교 냄새. 오케이. 그 다음에 쩌나무 때 뭐 있었어요? 얘네들이 한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한자를 이용해서 베트남만의 고유 문자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쯔놈 문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다고? 쯔놈 문자. 그리고 그들의 역사책도 만들었었는데, 그 역사책을 우리가 대월사기라고 부릅니다. 대월사기. 아시겠어요? 리전레 이건 좀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지금 언제냐면 한 14세기 정도? 15세기 정도 된 때예요. 14세기, 15세기 정도 된 때인데, 14세기, 15세기 이때는 여러분 구별할 게 이슬람교가 남부에 들어와 있었다. 북쪽에서는 베트남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는 뭐 아유타야 왕조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깊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 조금씩만 읽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오는 얘네들이 중점적으로 나와요. 이걸 막 세부적으로 다 내고 있으면은 여러분 시험 보면 이따 심한한 거 한데, 그 세부적으로 낸다는 건요, 여러분 선생님이 좀
인성이라는 게 그래요? 알겠죠?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고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너가 이걸 얼만큼 배웠느냐, 너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지. 닥치고 암기해, 닥치고 배워, 이거는 솔직히 공부라고 보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만 알아두세요. 동남아시아 끝. 포인트 2개라 했어요. 남부에 뭐 들어왔다? 이슬람교 들어왔다. 그 이슬람 왕국이 뭐다? 물라카. 북쪽에 베트남 좀 세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왕조 어디였다? 레왕조. 오케이, 얘가 여기 종교까지 볼 필요 없어. 어차피 불교니까. 레왕조, 그리고 중국 문화 수용했다. 참파를 정복했다. 남베트남을 말하는 거예요. 참파가. 그다음에 자기를 황제가 칭했다.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었다.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동남아시아 끝. 그럼 우리 이제 어디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슬람교가 등장했던 아라비아 반도로 다시 한번 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곳은 우리 이슬람 세력이 원래 있었던 어디? 아라비아 반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라비아 반도에 굉장히 우리 많은 나라들을 봤었어요. 어디를 봤었냐면 맨 첫 번째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함마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무함마드의 후계자 칼리프를요 어떤 방식으로 뽑았냐면은 선출 방식으로 뽑았던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정통 칼리프 시대의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그 뒤를 우마이야 가문이 가져가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습을 했던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네 번째로 봤었던 아바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왕조의 특징을 살짝 구별했었으면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서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했었고요.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는 괜찮아, 니네 종교 믿어도는 돼, 대신 뭐 세금 좀 더 내라라고 하면서 인두세, 지지야를 부과하기도 했었던 그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고요. 수도도 달랐어요. 수도는 우리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다마스쿠스라는 곳이었고요.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는 바그다드라고 말을 했었어요. 말했잖아요. 바스 왕조의 바그다드라고 불렀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바스 왕조가 쭉 지배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성장을 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이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온 새로운 유목 민족이 있었는데 걔네가 바로 누구냐? 첫 번째로 보게 될 셀주크 튀르크가 되겠습니다. 셀주크 튀르크. 오케이. 예, 여러분 튀르크가 뭐냐면요. 지금의 터키인들, 터키 아시죠? 저기 우리 보면 유럽 가장 끝쪽에 있는 터키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튀르크족이라고 불러요. 튀르크족이 어디서 왔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한반도 원래 위쪽에 있었던 저기 북부 유목민족들이 있었던 애들 중에 돌궐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름 한번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돌궐족들이요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름이 튀르크로 좀 바뀌게 된 게 아닌가, 이 돌궐족이 튀르크의 조상이 아닌가, 뭐 이러한 썰들이 이제 좀 많아요. 뭐 조상이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지만 그냥 한 번만 알아두세요. 얘네들은 유목민족이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얘네들이 딱 도착을 했어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싸움을 굉장히 잘했나봐요. 싸움을 잘하니까 오라 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니까 당시에 아라비아를 지배하고 있던 아바스 왕조가요 얘네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우리 수도 바그다드에 종교가 약간 분리가 돼가지고는 서로 종교 때문에 같은 이슬람교도인데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 여기 와서 진압 좀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이 있었나봐요.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자세히 갈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셀주크 튀르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그다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그다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오, 나 점령와서 야 해줬다 됐지? 라고 하니까 오 세상에, 이 아바스 왕조가, 아바스 이제 왕조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칼리프가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너는 우리 이슬람 세계 수호자야 라고 하면서 이 셀주크 튀르크한테 어떤 칭호를 주냐면요 술탄이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술탄이라는 칭호를 주게 돼요. 이 술탄은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뭐 이슬람 세계 수호자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칼리프랑 술탄의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리프는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하냐면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고요. 술탄은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봤었잖아요. 맨 처음에 있었던 이 칼리프라는 존재는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아우르고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칼리프는 뭐만 가져간다고요? 종교만 가져가게 된다고요. 종교. 반대로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로 누가 된다는 거예요? 술탄이 된다라는 겁니다. 술탄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종교가 분리되었죠. 이게 언제? 셀주크 티르크 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한 번만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셀주크 티르크 우리 예전에 유럽 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봤었어요? 저기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한번 봤었어요. 이 셀주크 티르크가 여기를 술탄의 침으로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왜 가? 내가 막을 거야 하면서 통제를 해버리니까 비잔티움 제국하고 한번 붙기도 했었죠. 근데 비잔티움 제국이 이 싸운 분들한테 퍽퍽퍽 얻어 맞으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요? 서유럽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오케이 콜 이라고 하면서 애들을 불러봤죠. 얘들아 예루살렘 가자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중세 유럽에 있었던 봉건제에 있었던 영주라던가 제후들, 영주라던가 이제 기사들이라던가 아니면 상인들 이런 데를 싹 모아가지고 공격! 가슴과 깃발에 뭘 생기고 십자가를 들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한번 붙었었던 그 민족이 바로 셀주크 티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군 전쟁 한번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자주 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러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금방 멸망을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멸망이 됐냐? 이때 당시에 저기 동쪽에서 막 말 타고 달려오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녀석들 있어요. 얘네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와 너 우리 앞에 막는다 다 죽어가면서 똥침에 빡 세게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찐꽁! 여기 내놔! 하면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누구요? 몽골족이었어요. 몽골족이 와가지고 얘네들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셀주크 티르크도 멸망이 되고 셀주크 티르크가 보호하고 있었던 아바스 왕조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바스 왕조가 있던 자리에 얘네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알아둡시다. 일한국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한국이 여기까지 있어요? 우와 국뽕 최고로 하면서 여러분 할 수도 있는데 이 한국은 우리 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은요 뭐냐면 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칭기즈 칸 할 때 그 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칸을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대로 한이라는 발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 번역할 때 일한국 그리고 이거 외우는 거 차타이 한국 킵차크 한국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일한국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세웠던 인물 이름 한번 볼게요. 훌라구입니다. 훌라구가 건국을 해요. 몽골의 부족장 중에 하나였죠. 훌라구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누구를 멸망시키냐?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켜요. 아바스 빠이라고 하면서 없애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우리 몽골식대로 그대로 다스리고 하면서 몽골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국은 몽골 계통이다라는 걸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몽골족들이 와가지고요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 이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게 됐어요. 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나라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나라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웠던 나라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는 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세웠던 나라가 티무르 제국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티무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있었던 자리에 등장한 사파비 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파비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세 개의 나라 중에서 뭘 먼저 보냐면요, 티무르랑 사파비를 좀 먼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오스만 제국이 건국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을 하게 되고 강력한 나라로 거듭나게 되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스만은 약간 뒤로 빼고 먼저 티무르랑 사파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누가 세웠냐? 티무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 칭기즈칸의 후예라, 칭기즈칸의 후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전쟁의 신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웬만한 적들은 다 부숴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장군이었어요. 얘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옆에 있는 나라들요 하나씩 깨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칭기즈칸 후예다라는 거 보니까 얘가 싸움 잘하는구나. 그것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수도 어디냐? 사마르칸트입니다. 이 사마르칸트는요 동쪽과 서쪽에 연결된 도시 중에 하나여가지고는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도가 되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부자 동네로 번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한 번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무르 제국의 이제 특징, 당시 티무르 제국과 사마르칸트가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뭐 이슬람 문화라던가 아니면 그들 튀르크 문화라던가 페르시아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 티무르 제국이 금방 멸망을 하게 돼요. 티무르라는 왕이 굉장히 강력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왕들은 티무르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무르가 죽고 나서 한 100년 남짓 그 정도 버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그 위치에 이제 또 등장하게 된 나라가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사파비 제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건국한 인물은요, 이스마일 1세가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일 1세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수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파한이라는 곳입니다. 이스파한. 여기도 또 연결해주는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주는 도시여서 여기도 동서교통물의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역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연결해주는 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라고 한다고요? 중개무역이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이스마일 1세가 건국했던 이 사파비 왕조는요, 이번에 얘네들 누굴 계산하냐? 페르시아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칭기즈칸의 후예라라고 주장하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몽골 계승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파비 왕조는요, 우리는 페르시아 계승한다라면서 페르시아 계승 정신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 두 개만 조금 약간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끝이에요. 볼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티무르나 사파비 같은 경우는 잘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제일 잘 나오고 있어요? 얘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스만 제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있었던 거 셀주크 티르크. 이 셀주크 티르크가 십자군 전쟁으로 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몽골한테 당해서 어떤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일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일한국이 무너지면서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몽골을 계승하게 되는 티무르 제국, 페르시아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사파비 왕조, 그리고 이슬람 가장 최강의 국가, 최강의 제국이자 마지막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오스만 제국 보기에서 여기를 조금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 보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 볼 제국, 어디 이슬람 최대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오스만 제국은 누가 세웠냐면 오스만이라고 불리던 당시 한 부족장이 세웠는데, 이걸 이제 번성시킨 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일단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메메트라는 황제입니다. 메메트 2세.
메메트 2세. 여러분 이제 교과서마다 이제 조금 약간 다른 건 있는데 메메트를 메흐메트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메흐메트라고 부르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메메트 2세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메트 2세는요 뭘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 굉장히 유럽에서 오래 버텼던 나라 어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요 멸망시킵니다. 드디어 동로마 비잔티움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드디어 뿌리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메트 2세 때 비잔티움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의 수도도 함락을 하게 돼요. 수도가 어디였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된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기 딱 와가지고는 다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야 여기 도시 좋네. 앞으로 여기를 새로운 수도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 도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콘스탄티노스 이제 이름 너무 오래됐어. 내가 새롭게 지을 거야. 여기는 앞으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도시다라는 이름의 이스탄불이라고 명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이스탄불이라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뭘로? 이스탄불로 글씨가 죄송합니다. 이스탄불로 변하게 되었다. 이게 메메트 2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슐레이만 1세라는 인물이에요. 전성기를 이끕니다. 슐레이만 1세 때는요 오스만 제국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 비잔티움 제국을 넘어서 이제 딱 앞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요 유럽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헝가리라든가 아니면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수도였던 빈을요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었어요. 포위를 했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빈전투라는 빈포위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그래서 유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공격. 그리고 헝가리를 아예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헝가리 점령. 한마디로 이 슐레이만 1세는 유럽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했던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법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드는데 이 법전의 이름을요 자기 이름을 따서 뭐라 그러냐 슐레이만 법전이라고 합니다. 슐레이만 법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할 게 이 메메트 2세랑 슐레이만 1세의 업적을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뭘만 잘 구별하면 되냐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로 누가 바꿨느냐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이거 메메트 2세가 있고 슐레이만 법전은 누가 봐도 이름에 슐레이만 써져 있으니까 슐레이만 1세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쇠퇴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나중에 신앙고 개척할 때 우리 유럽 할 때 한번 설명할 건데 이 슐레이만 1세가 차지했던 이 오스만 제국은요 어디를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육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즉 유럽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이어주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을 꽉 막고 얘네들이 무역권을 다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돈을 더 벌고 싶었던 유럽 상인들이 육지로 가니까 저 자식들 너무 깽판을 치네, 너무 갑질이잖아, 다른 데 좀 찾아보자 하면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바다로 나가면서 얘네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뭐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유럽 시간 때 뒤에 가서 우리 마지막 시간 때 볼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오스만 제국은 정치 있는 왕들, 유명한 애들은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스만 제국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멸망을 제일 늦게 해요. 얘네가 지금 만들어진 게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도 나오는 1299년에 만들어졌다는데 멸망하는 건요 1922년에 멸망을 해요. 엄청 오래된 애들이요. 1900년대에 멸망한 나라예요. 여기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볼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뒤에 내용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칼리프 그리고 칼리프와 술탄이 나눠지게 되고요. 이 오스만 제국 시기 때요 술탄이 힘이 너무 강력해지니까요. 술탄이
술탄의 힘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칼리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칼리프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슬람 지도자로 이 칼리프 너는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다시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내가 종교적 지배자인데 왜 네가 가져가란가? 내놓으라면 말이 많아. 내놔! 그러면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술탄이요, 칼리프의 권한을요, 자기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술탄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칼리프의 권한까지 자기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시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술탄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이름 참 웃겨요. 분리되던 애가 하나 합쳐지면서 이름이 좀 더 길어집니다. 알겠죠? 이 제도가 확립된 게 바로 오스만 제국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술탄 칼리프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술탄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너 칼리프도 내놔! 라고 하면서 칼리프의 자리까지 겸하게 되는 술탄 칼리프 제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다시 칼리프 제도 언제? 옛날 이전부터 칼리프라는 술탄이 분리된 게 언제부터? 셀주크 튀르크 때부터. 마지막 술탄 칼리프, 술탄이 칼리프 자리를 뺏어간 게 언제부터? 오스만 제국부터.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니까. 알겠죠? 너무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요, 일단 여러분 종교부터 봐야겠죠? 기본적인 종교는 뭐? 우리 키워드 뭐 오늘? 이슬람교예요. 당연히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교도 아닌 애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이 이슬람교도 믿지 않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안 믿을 거야? 안 믿어도 괜찮아. 대신 뭐네? 그렇지, 인두세, 지지야를 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이들의 종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종교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종교를 다른 나라의 다른 이들의 종교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오스만 제국의 문화예요.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아까 봤었던 인도에 있는 아우랑제브나 아크바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지지야를 허용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지야를 납부하게 되면은 뭐를 인정해주냐? 그들의 신앙도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뭐도 인정해주냐면 니들 내가 이거 넓은 땅 다 다스리기 좀 번거로우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정치했던 대로 그대로 다스리면 돼 라고 해서 자치를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관대했던 정책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사회 쪽에 보면은 당시에 이 오스만 제국에서요, 황제의 권한, 왕의 권한, 아니 술탄 칼리프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준비를 하냐면 상비군과 관료제를 만들어요. 상비군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즉 황제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하고요. 관료제는 더 이상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각자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들이 아니라 내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완벽한 나의 부하, 얘들 우리가 관료라고 불렀어요. 이러한 두 개의 제도, 왕권 강화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유럽 가서도 이 상비군과 관료제가 다시 한번 보이게 될 겁니다. 상비군과 관료제를 바탕으로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요, 인재들을 뽑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 인재들을 뽑는데 얘네들을 어디서 뽑느냐? 굉장히 독특해요. 크리스트교 소년들로부터 뽑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슬람교도인데 이슬람교의 나라에서 왜 갑자기 크리스트교 소년이 있어요? 이거겠죠. 지지야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지야를 인정을 해준 다음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인두세가 생각보다 값이 비쌌어요.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종하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트교 쪽은 생각보다 개종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비싼 지지야 내면서 어떻게든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당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계층은요, 하층민이었대요. 좀 약간 가난한 부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하층민한테 가고는 손을 내밀어주는 거예요. 크리스트교, 야 니네 자식들 있잖아? 니네 자식들
나한테 데리고 오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앞으로 높은 관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엘리트 교육을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부모들이 고민 진짜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도 잘 먹고 잘 살라 해가지고는 이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는 딱 봤을 때 뭔가 키 크고 딱 몸 좋고 그리고 뭔가 똑똑할 것 같고 싸움 잘할 것 같은 애들 딱 뽑아가지고는 왕의 정의 부하들로 왕의 신하들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어렸을 때부터 한 젊은이 될 때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술부터 시작해서 공부까지. 이해가세요? 그런 애들을 이제 크리스트교 소년들에서 뽑아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종교도 바꿨겠죠. 뭘로 개종을 시켜요? 그렇지,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겠죠. 나 크리스트교 믿었을 때 되게 가난했는데 이슬람교 믿으니까 되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네 라고 하면서 뭔가 이 종교에 대한 충성심을 올리게 되겠죠. 어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걸 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그 충성심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슬람 개종을 하게 된 이런 크리스트교 소년들이요, 왕의 직속 군대가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예니체리라고 부릅니다. 예니체리, 튀르크 말로요 새로운 군대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군대라는 뜻의 예니체리를 이때 만들게 됩니다. 누가?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세요?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은 여러분 당시에 문화 발전들을 보면은 위에 있었네. 문화 발전들을 보면 여러분 거기 간단히 볼게요.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비잔티움 문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잡다하게 다 섞인 거예요. 나라가 넓다 보니까 영토가 크다 보니까요. 그 영토에 있는 문화들이 다 하나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뭐 모스크와 장식미술, 술탄, 아흐메트 사원 건설 그리고 유럽과의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요? 막 섞어 막 짬뽕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슬람이 퍼져나가는 국가들의 모습을 봤어요.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원래 이슬람교가 발현했던 이 아라비아, 여기에 나왔던 새로운 국가들 쭉 봤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오스만 제국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저기 있는 메메트 2세와 슐레이만 1세의 업적들, 특히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로 바꾼 게 누구냐, 그리고 이거 법전 만든 건 누구냐, 이거 잘 기억해주시고, 술탄의 힘이 강해지니까 종교의 권한까지 얻어오게 된 술탄 칼리프 제도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요, 지지야를 내면은 신앙과 자치를 인정해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예니체리입니다. 알겠죠? 예니체리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뽑아가지고는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다음에 엘리트 교육을 팍팍팍 밟아가면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어서 충성스러운 군대로 만들어낸 그 부대가 바로 예니체리, 새로운 군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유럽을 한번 보고 사실상 여러분 2학년 역사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